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주셨네요. 황주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 좋아하고 책 좋아하는 황주부입니다. 여행을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강조하십니까? 당연하죠. 저의 일상에서 제일 행복해는 때를 생각해보면 여행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올 여름 휴가도 그럼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사람 박 터질 땐 안 갑니다. 박 터질 때 가면 비싸고 고생하고 그리고 본전 생각이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여기 와서 난 뭐 하고 있는가. 사실 보면 저는 좀 직업상 제가 마음대로 떠날 수 있게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로 비수기에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여름 휴가 이렇게 다 같이 맞춰서 가는 회사가 사실 드물죠. 네. 연차 안에서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여름은 또 회사가 가장 시원하기도 하고 봄, 가을에 더 많이 떠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팟캐스트 책사이다는 질문을 던지고 그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책으로 찾아보잖아요. 지난 1회 때 질문이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이거였잖아요. 네네. 어떻게 지난번 방송 이후에 네. 좀 재미를 찾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내가 일을 못할 때는 일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일못이라고 내가 느낄 때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이 재밌을 때는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내 스스로 나는 괜찮아. 그리고 일에서 정말 사실은 행복을 진짜 느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좀 행복하게 살고 있는 편이죠. 저는 지난번 방송을 하고 나서 네네. 일못과 일 잘에 대해서 다시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저는 일잘이라는 평가를 많이 듣는 편인데 사실 일잘이라는 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또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누구든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패턴의 일은 쉽게 처리하고 다른 패턴으로 들어온 일은 어색해하면서 하기 싫어해서 뒤로 미루고 이런 것들이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양지만 보이고 그늘이 좀 덜 보이는 타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일못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듯이 누구나 그렇게 피해를 주고 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못이어도 상관이 없지 않나. 그렇죠. 근데 사실 일잘과 일못은 나에게 달려있다기보다는 내가 속한 조직이나 문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더 주도권을 가진 데에서는 내가 일잘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그런 주도권, 신입사원인 경우엔 대부분 일못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못이라는 게 개인의 문제들보다는 시스템에서 그것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게 저는 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난 방송 듣고 주변에서 재밌게 들었다는 분들이 좀 계시던가요? 살짝? 조금? 아니, 우리 출연해 주셨던 네. 일못 대표 이서영 네. 님께서는 너무 재밌게 들으셨다고 본인이 그렇게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네. 저희 뭐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 하나씩 쌓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을 책으로 함께 풀어가겠다는 그런 의지와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오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사이다. 오늘의 질문을 주마간산 살펴보는 직문직책 코너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인데요. 이 질문 누가 냈죠? 아니 이 책에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와서 네. 저는 자주 떠나요. 근데 사실은 왜 떠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고 떠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시는 아니 건가요? 그냥 일단 예를 들어서 어머 나 지쳤어. 이렇게 느껴질 때 이쯤엔 한번 가줘야지. 이런 그냥 마음이 들 때 그냥 훌쩍 가게 되거나 국내 여행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혹은 1년에 한 번쯤은 그래도 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떠났었는데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사실 저는 살짝 내가 진짜 왜 떠나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쉽게 살았나? 너무 쉽게 생각하나?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은 휴가철이 되면 어디 안 떠나냐고. 그러니까 의뢰 떠나니까 한 번씩은 왜 안 가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묻기도 하거든요. 바빠서 못 가는 건데 뭐 다른 이유는 없는데 저는 올해도
아무데도 못 갈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 그렇게 사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주 질문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급 네. 들지만 어쨌든 오늘의 질문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듣고 황주부님하고 저하고 좀 떠오르는 책 이야기들 먼저 짧게 나눠볼 텐데요. 네. 뭐 여행서를 평소에 좀 읽으세요? 전 사실 여행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아. 그러니까 그냥 여행서 그러면 옛날 그 북카페 같은 데 가보면 뭐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이래서 노란 책들이 쫙 꽂혀 있었어요. 아, 노란 책이라면 저스트 고 시리즈인가요? 아마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노란 책들이 있어서 북카페 온 사람들이 오히려 인문학 책보다 그 책들을 굉장히 많이 꺼내서 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행 책을 보고 가지?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냥 편하게 하는 타입이라 한 번도 여행 책을 그렇게 뭐 어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예전에 그 공지영 씨가 지은 여행 에세이를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수도원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꼭 여행서란 느낌보다 저는 그냥 에세이? 그래서 특별히 뭐 여행책을 찾아 읽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엔 에세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여행 에세이예요. 서점에 가니까 카테고리로 아예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와 조금 달라진 분위기는 이제 어디를 갔다 왔느냐보다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다녀왔느냐, 내가 어떻게 그 여행을 즐겼느냐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는 추세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그 카피라이터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여행이란 책을 보면 여행 준비 과정부터 다녀올 때까지 얘기인데 차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반성문을 쓰는 여행. 청춘의 답장을 보내는 여행. 어려워. 뭐 선입견을 내려놓고 떠나는 여행. 그러니까 장소 정보가 차라리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아예 그 목차에서도. 그런 책들이 많고요. 장소라고 해도 이제 과거처럼 뭐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섬 같은 경우. 뭐 섬이라니 좋잖아요. 이런 책도 나왔고 뭐 무인도에 갈 때 당신이 가져가야 할 것 이런 책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꼭 거기에 가보지 않아도 그 책을 즐길 수 있는 책들. 뭐, 디어 슬로베니아. 이런 책 보면 슬로베니아를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예. 꼭 갈 사람들은 정말 적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필요와 어떤 즐거움 때문에 그 책을 찾아서 읽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좀 여행 에세이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여행을 직접 기록하는 것들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억에 나는 책 제목이 엄마 그냥 갑시다인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30대 청년이 네. 60대 엄마에게 네. 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둘이 갔다 왔던 책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책을 읽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니까 여행이라는 게 그냥 내가 어떤 장소에 대한 로망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굉장히 어떤 소중한 사람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의 전환 이런 것으로도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여행과 실제 여행에서 나오는 책이나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여행책들은 요즘 좀 드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책은 아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고요. 제가 앞서 뭐 이제 여행을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요즘엔 그런 여행 작가 학교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교육 과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 책을 한번 쓰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난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모든 걸 그렇게 이게 스펙처럼 이렇게 아로 새겨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글이 아닌 방식도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 이다 씨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메이드 여행 일기라고 해서 사진이 아니라 이제 그날 자기가 스케치? 여행 다닌 것들을 이렇게 드로잉? 그림 같은 걸로 아주 편하게 선 중심으로 그림 그리는 방식도 알려주고 여행지에 대한 재미와 정보도 전해주고 이런 책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점점 다채롭게 기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은 책 제목을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만 뭐 떠나지 못해서 읽는 이야기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떠나지 않아도 좋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려고 할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여행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떠나지 못해서 안달인 것처럼 저도 사실 일상에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왜 떠나지 못해서 안달일까? 왜 떠날까? 좋습니다. 그 질문이 정말.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오늘 메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사이다. 오늘의 질문을 꼼꼼하게 궁리하는 주제톡 시간입니다. 주제톡 시간에는 우리가 주제책을 정해서
그 책의 저자분이나 또는 관련된 분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오늘의 주제 도서는 여행의 심리학이란 책입니다. 이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출간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미 증세에 들어갈 정도로 네,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라고 하고요. 베스트셀러 예약인 거죠? 그렇죠. 네. 오늘 그 저자이신 김명철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철입니다. 네. 이 김명철 선생님께서는 여행하는 심리학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오셨어요. 아마 국내 최초가 아닌가. 제가 세계 최초인지는 확인 못 해봤기 때문에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그것과 이제 여행이 접목돼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이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간단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성격 심리학을 전공을 한, 연구자고요. 그리고 조금 세부로 가면 이제 인간의 창의성과 같은 그런 주제에 관심이 많은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심리학은 이제 제가 심리학 공부도 조금씩 늘고 그러면서 여행도 좀 늘고 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좀, 이런 부분은 심리학을 풀어보면 재밌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이렇게 심리학 이론 같은 거는 이거는 여행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훨씬 재밌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중간중간 이렇게 아이템이 좀 하나둘씩 쌓이다가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이제 진짜로 책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게 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네. 여행이 주제니까 그렇죠. 각자의 어떤 첫 여행이랄까요? 아니면 인상 깊었던 여행 이야기부터 끄집어내 볼까요? 네. 벌써 너무 신나셨는데요, 황주부님. 기억만 떠올려도 이렇게 네. 웃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겁이 보기와 달리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첫 여행 그러면 일단은 나 혼자 어떻게 자지? 이것도 너무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심심하면 어떡하지? 혼자 여행을 갔어요. 4박 5일 여행을 국내 여행을 갔는데 심심할까 봐 제가 배낭 그때 겨울이었는데 큰 배낭에다가 책 5권. 그다음에 십자수 아세요 혹시? 그 당시에 십자수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십자수가 이게 그냥 틀만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라 실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박스가 있어요. 십자수 틀까지 챙겨서 여행을 간 거예요. 심심할까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가서 책을 정말 반 페이지도 못 읽고요. 십자수를 해본 적도 없이 그 여행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첫 여행은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저를 여행에서 만나게 됐어요. 혼자 하는 여행을 너무나 즐기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에게 첫 여행은 그런 아주 놀랍고 정말 서프라이즈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명철 선생님께서는 저자 소개를 보면 29의 첫 배낭여행을 떠나셨다고 조금 비슷한 연배 친구분들보다는 늦게 여행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늦은 편이었죠. 네. 전에는 사실 군대를 해결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라의 복무를 열심히 했고. 아주 긴 여행이죠. 네. 그리고 제대를 하자마자, 이제, 나에게도 인생 전환기가 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탈출할 때가 되었다 싶어가지고, 길게는 못 가고요. 아무래도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서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동남아시아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아니, 한 달도 길지 않은 기간이 아닌데요? 긴 기간인데요? 요즘은 그 정도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대학생들은 주로 방학 이용해서 한 달 정도 하고 전환기를 맞은 분들은 심지어 한 1년 정도 계획해서 아예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정말 이렇게 저 같은 범인이 생각할 땐 너무나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렇게 여행을 길게 떠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의 질 같은 거를 중요시 하시게 되고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이제 각인들이 되시면서 좀 외국에 있는 그 갭이어 같은 그런 갭이어가 뭐예요? 최근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딸이 그 졸업하고 갭이어를 갖는다고 해서 그 단어가 좀 많이 알려진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인생 전환기 때 바로 다음 인생의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휴식기? 네, 보통 공백을 말 그대로 갭을 둔다는 거죠. 갭. 그래서 그 동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에서 네. 대학교 진학할 때 합격까지 해놓고 갭 이어로 1년을 이제 유예하는 거죠. 발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두 분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행을 다니는 외국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정말 새파란 친구들이 자기는 1년 정도 지금 여행하고 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냐?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온 거다. 이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예, 그 친구들 여행이 뭐 그렇게 부럽고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하는 여행은 많이 없긴 한데, 그렇다 해도 뭐 제대했을 때, 혹은 군대 가기 전에, 혹은 뭐 방학을 맞이해서, 더 늦어지면 내가 다시는 여행 못 갈 것 같으니까 한 대학교 2학년 때쯤에,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직장을 바꿀 때, 또, 자영업을 하시다가, 그 자영업을 뭐 다른 걸로 업종을 전환하신달지 하실 때, 그때 예전 같으면 곧바로 이제 인생이 아까우니까, 빠르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바로 다음 단계로 전환들을 하셨는데, 요즘은 그 중간에는 이제 여행 같은 이런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켜야겠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갭이어 스타일의 여행을 이제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올레길을 자주 가는데 가면 꼭 게스트하우스에 묵거든요. 네.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딱 선생님 말씀하신 그분들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고민이 다 똑같아요. 실현을 당했거나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하러 다 거기에 와서 밤에는 파티를 하고 낮에는 열심히 걸으십니다. 뭐 여행 조금 전에 이런 생애 전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에는 좀 그런 전환기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경험들이 많았을 텐데 요즘에는 내가 원치 않아도 사회가 그렇죠.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주죠. 강제 전환을 할까요? 맞아요. 회사를 뭐 굉장히 오래 다니기도 어렵고 자영업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제 이런 맥락의 여행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첫 여행 이야기를 아까 잠깐 나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한 달 동안의 여행이 굉장히 뭐 즐거운 이야기만 가득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첫 여행에서 어떤 묘미와 맛을 느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행을 계속 다니시는 거잖아요. 어떤 재미였을까요? 가장 재밌었던 포인트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여행이 느는구나라는 그 기간에.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실 옆에서 지난 팟캐스트 이야기 하시는 거 다 들었잖아요, 지금. 네. 네,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좀 갈수록 잘하게 되고, 예전보다 유능해지고 하는 요 느낌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느낌을 굉장히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을 했는데, 하기 전하고 그 뒤하고 내 여행이라는 게 아무 이렇게 변화가 없다라는 느낌이 있었으면 굉장히 이거 하나만 하구나. 여기에서 보람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 굉장히 많은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그 와중에 한 달 동안 여행이 느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도 이 책에서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여행을 잘 다녀왔을 때 내가 이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확 올라간다라는 느낌. 그거 정말 중요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네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은 남의 평가만 받잖아요. 자기를 평가할 일이 그렇죠.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네. 근데 여행을 하면서는 사실 자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그리고 갔다 오면 힘들지만 또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저는 초반에 선생님께서 고백하신 여행 이야기가 기억이 남아요. 앙코르와트 갔다 오는 이야기인데.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40km인가요? 자전거로. 왜냐하면 뭔가, 이 자전거로 내 두 발로 뭔가 갔다 와야 참 맛을 깨닫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남은 것은 이제 다리의 근육통과 발바닥의 고통들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에게 잘 맞는 여행, 내가 어떤 여행자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이 초반에 이제 이 책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얘기잖아요. 혹시 해보셨나요? 테스트?
근데 저는 사실은 여행 스타일이 되게 많잖아요. 누구는 배낭여행만이 진짜야. 뭐 누구는 럭셔리가 진짜야. 뭐 이렇게 혹은 누구는 또 이제 테마 여행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들 모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자풍 짬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국내 여행 주로 갈 때는 배낭여행처럼 그냥 게스트하우스 묵으면서 걷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1년에 한 번 남편이랑 갈 때는 럭셔리한 여행을 정말 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나한테 한 2주간의 시간이 있다면 혼자 유럽의 어떤 마을로 가서 2주 동안 안 나오고 싶어요. 그게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내가 있는데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배낭여행이야 뭐 이런 어떤 그 골 있잖아요. 목표처럼 이게 진짜라고 하는 신화만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도 조금 요모조모 따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그래 내가 여길 왜 걷고 있을까? 과연 이걸 걷는다고 저 앙코르와트가 더 멋지게 느껴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스스로 그러면 평가하시기에 어떤 유형의 여행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 여행을 나가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당찬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남부럽지 않은 배낭여행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누구 못지않게 여행을 배낭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가보고 나니까 깨달은 바는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타입의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배낭여행이라 하면, 그리고 제가 책에서 묘사했던 것처럼 씩씩하고 싹싹한 배낭여행이라 하면, 육체를 많이 쓰고, 육체를 안 쓰는 시간에는 사교활동을 나머지 시간에 다 때려 넣어서 열심히 하고, 이런 서구에서 유래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여행 문화죠. 근데 이 문화가 어떤 문화든지 좀 우리가 항상 받아들일 때 변형을 이렇게 맞게 시켜야 되는데, 너무 좀 깊게 뿌리내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배낭여행이 좋다 이런 또 문화 자체는 또 그렇게까지는 없는 편이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여행이라 하면 처음 접하는 게 일단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낭여행을 해야겠다 그렇게 접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판타지와 문화를 가지고 문화 속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여행 말고는 없는 거냐라는 의심이 딱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서양인들보다는 훨씬 내향적이고 나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하고 쓸데없는 수다 떨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여행. 너무 열심히 하지 않고 쉬엄쉬엄 하다가 좀 이렇게 재미가 없을 때 그럴 때 뭔가 좀 짜릿한 일들을 조금씩 섞어보는 이런 스타일의 여행을 하는 게 나한테 딱 맞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여행자의 특성 혹은 타입과 그 여행지의 선택도 연관이 될 텐데 선생님 책에 보면 유럽이나 뭐 미주 이런 쪽이 없고 대부분 아시아권 여행지예요. 그게 말씀하신 타입과 연관되는 결정들이었던 전혀 연관되지 않는 결정.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점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어떤 여행지든지 자기 취향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돈과 관련된 제 여행 자원. 네. 여행 자원이 이제 시간하고 돈, 특히 두 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아시아밖에 안 다녀봤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비행기 값이 차이가 대단하니까요. 그걸 그대로 제가 숙박하고 먹고 놀고 하는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아시아로 가야 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밖에 안 다녀봤는데 해변을 제외하고는 그 여행지가 여행 스타일이 결정하진 않는다. 해변은 왜 제외죠? 해변은요, 네. 다른 여행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랑 편안하게. 이렇게 석양에서 사진도 찍고. 네, 사진 찍고. 휴양과 액티비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 거긴 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특히 까다로운 점이 책은요. 예. 책은 정말 어디서 봐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랑 책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그 두 가지라서 비행기 탔을 때 읽어도 되고, 차 기다릴 때 읽어도 되고, 집에서 읽어도 되고, 호수에서 읽어도 되고, 산장에서 읽어도 돼요. 근데 해변에서는 책이 안 읽혀요.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거기서는. 여기는 진짜 그냥 받아보면서, 이러라고만 있는 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 여행 나가서 많이 듣고 해봤을 때도 해변은 상당히 여행지가 여행 스타일을 가서 하는 일을 좀 결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가 그 책에다가도 좀 그런 내용을 조금 써놨고요. 그래서 오로지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과 하는 사람과 쉬는 혹은 사람과 노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와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이게 여행지가 제한을 해주는데 나머지 제가 다녀봤던 아시아의 여러 여행지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네. 선생님의 그 결론을 한 문장으로 선생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여행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맞춰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습니다. 뭐 즐겁게 여행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여행은 어쨌든 우리 오늘 질문이 왜 떠나는 걸까요라고 했지만 뭐 쉬러 즐기러 어쨌든 내가 좋자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가서 늘 즐겁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여행 떠나서 이렇게 불쾌한 기억이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여행을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이제 여행을 친구들하고 갔는데 너무 지옥인 거예요. 서로 가고 싶은데 다 달라. 먹고 싶은 거 다 틀려. 보고 싶은 거 다 달라. 그러면 사실은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은 혼자 가는 거야 라는 개똥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간다는 건 사실 명확하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개선시키겠어 혹은 유지시키겠어라는 어떤 목적적인 활동에서만 저는 같이 가족여행이든 남편과 여행이든 가는 거고요. 가서는 저는 충실하게 그 목적에 충실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데 내가 그냥 여행에서 느끼고 싶은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왔던 세계, 내가 그냥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만날 때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떠날 때는 그 다음부터는 혼자 가요.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여행지에 딱 가서 얘기해요. 언니 안녕? 우리 밤에 보자. 저녁 어디서 먹을까? 그리고 헤어져요. 왜냐면 숙소비는 아껴야 되니까. 근데 그러고 났을 때 제 여행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져요. 왜냐하면 저는 관계에 굉장히 민감해서 누군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저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더라고요. 그 관련된 명언이 또 있죠. 뭐예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왜 둘이 있으면 빡치는가. 빡친다. 정확하네요, 정말. 선생님께서는 여행을 이 책에서 자주 나오시는 등장하시는 양 작가님과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이 너무 잘 맞으시나 봐요, 여행 궁합이.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저희가 좀 잘 맞아요. 그게 왜 안타까우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 책에다가는 그래서 잘 안 맞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막 제가 많이 썼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좀 이렇게 경험해서 우러나면 좋을 텐데, 그건 아니라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여행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이 가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건 정말 당연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원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가면 행복한 여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강조한 거를 방금 그 황주부님께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가고 싶을 수는 있어요. 혼자 가고 싶고 자주 혼자 다니는 것도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근데 둘 이상 갔을 때는 목표 자체를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나의 욕구 100%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둘 이상 갔을 때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맞춰주는 목적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 여행 동반자들과 싸우지 않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고 돌아오는 왕도죠.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던 줄. 그런 면에서 그 얘기 기억나요. 어떤 거요? 그 여행의 즐거움 중에 재방문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갔던 곳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한테도 경험하게 해줘야지라고 해서 같이 갔을 때 그 즐거움.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가장 최상의 경험을 주는 게 내가 어떤 방문했던 여행지를 함께 가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맛있는 식당에서 거기 맛있었어. 다음에 같이 가자 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이건. 네. 그 안에서 그냥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라 내가 느꼈던 그 수많은 인생의 감흥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정말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가본 곳을 다른 사람들을 이제 데려가게 되면 내가 그 여행지를 잘 알잖아요. 일단 한 번 그렇죠. 다녀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뭐 네팔을 처음 가봤다. 그러면 네팔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죠. 근데 네팔을 나는 2번째 가고 저 사람은 첫 번째 가는 거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좀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 덜 써도 되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면서 같이 간 사람을 더 챙겨줄 수가 있죠. 그래서 동반자한테 행복을 좀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겨주고 싶을 때는 가본 곳 가보는 게 아주 좋네요, 네,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저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잘못 나타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국내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 재방문 횟수가 당연히 해외여행에 비해서 높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저는 늘 가던 곳을 다시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익숙한 곳들을. 근데 이게 2-3번 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데리고 간 사람들을 제가 이 패키지 여행 가이드처럼 막 빨리빨리 이곳을 보고 설명하고 다시 차를 태우고 또 이동해서 여기입니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그건 본인의 성격상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2-3번 가니까 이제 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해야지라는 강박이 좀 생겨가지고. 저랑 굉장히 달라요. 저는 재방문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저의 재방문은 어떠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딜 갈 때 그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면.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봄에 너무 좋았는데 제가 곶자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봄에 곶자월이 너무 좋았는데 여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을이 너무 궁금하고 이제 그렇게 갔을 때 내가 뭐라 그럴까 그냥 여행을 온 존재가 아니라 좀 다른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익숙한 공간의 그 변화하는 모습 같은 걸 보시면서 그걸 즐기신다는 거죠. 네. 그럴 만한 연륜이 되셨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많아요. 우리 여행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에서 여행의 성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날씨, 맞아요. 뭐 음식, 뭐 숙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어디에 제일 영향을 받으십니까? 2분은 중시하세요 어떤 부분들을? 저는 날씨인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제가 관절염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괜히 연륜 얘기를 꺼냈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말 그런 주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습한 데 가면요. 욱신욱신 쑤셔요. 그럼 내가 여기에 왜 왔나. 여행도 해야 되는데 일단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기후가 그리고 일단 날씨가 쨍하니 제가 좋아하는 날씨가 되면 그냥 뭘 봐도 좋은 것 같아요. 뭐 그 왕국을 봐도 좋고 시골을 봐도 좋고 바다에 나가도 좋고 그래서 저한테는 날씨란 요소가 제일 중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일단 여행을 떠나게 만드는 게 날씨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날씨가 안 좋아질 때 그러니까 장맛비가 온다 할지 뭐 눈이 뭐 10cm가 쌓인다 할지 또는 폭염에 뭐 시달리게 된다 할지 요즘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여행 충동을 많이 느끼는 그 때가 예전하고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게 요즘은 봄철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공기가 안 좋잖아요. 미세먼지 맞아요. 예, 예전 같으면은 봄 가을철에는 한국에서 별로 그렇게 나가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요즘은 봄철 애들도 많이 그래서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공기 좀 좋은 데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 기후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여행을 땡기게 하죠. 예. 땡기게 탈출하고 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장마 때문에 나 비가 너무 싫다 맑은 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맑은 곳이 어딘지 찾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행지를 탐색하게 되는. 그래서 그 요소들 중에 날씨를 제일 먼저 넣으셨군요. 네, 다 깊은 뜻이 있는 구성이었네요. 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그래서 필리핀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네, 날씨입니다. 날씨. 저는 날씨하면 기억나는 게 제가 뭐 해외여행을 몇 번 가보지 못했는데 런던에서 제가 3박 4일 있었는데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럴 리가.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 공감대 형성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은 런던이 뭐 그렇게 악명 높다고 날씨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가서 너무 쨍해가지고 비 한 방울이 안 왔어요. 우산을 안 가져가서 사야 되나 그랬는데 우산을 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런던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저는 뭐 날씨, 음식, 숙소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고 풍경. 네, 저는 사람 없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과 그 1대1로 마주할 수 있고 압도적인 네, 뭔가 그런 호연지기. 그래서 아마 제가 해외여행 거의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이슬란드를 이제 겁도 없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여행 고수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딱 듣기에 아이슬란드에 갔다 왔어. 보통 사람 아니네. 여행 진짜 많이 다녀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깜짝 놀란 거예요. 가본 데가 고작? 그러니까 런던 파리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네. 바로 아이슬란드 갔으니까 겁도 없이 갔죠. 그런데 사람이 정말 없잖아요. 저는 사람이 없는 게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를 거기 가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행 가서 나를 만난 거네요. 평소엔 굉장히 복닥거리고 사람 많이 만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매일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더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가보고 싶은 곳들도 뭐 뉴질랜드 남섬이라든지 이제 캐나다라든지 사람 없는데 이렇게 풍광을 좀 볼 수 있는 곳들. 몽골도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확실히 제 취향이 그런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런던 갔을 땐 재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런던은 제 느낌에 서울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있고 뭐 가운데 강 흐르고 도심 안에 옛날 궁도 있고 이런 너무 구성들이 비슷해가지고 오래된 도시에 수도 구성이라고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군요. 똑같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그 여행지에서 우리가 이제 만족도를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 선생님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제 내가 어떤 여행자이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해가려고 하는가 이게 결국 이 책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여행자라고 약간 이제 좋은이라는 말이 늘 이제 어떤 정확한 내용을 품고 있지 않아서 그 규정을 내야 되잖아요. 1, 2, 3번으로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여행자 어떤 거죠? 항상 상당히 높은 확률로 본인 스스로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도 행복과 복지를 안겨줄 수 있다. 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가장 쉽게 공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같이 간 사람, 그 다음에 여행지 현지의 사람들과 커뮤니티에도 좋은 역할. 그런 역할들이 쌓이면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에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뛰어넘는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저는 좋은 여행자라고 생각합니다. 황주부님 공감하시죠? 예, 공감해요. 저도 이제 동남아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난감했던 경우가 이제 꼬마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이거 사주세요. 혹은 뭐 $1 이러면서 이제 막 몰려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솔직하게 내가 $1를 주면 $1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10, $20를 줘야 돼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혹은 내가 이걸 주는 게 이게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쌤 책 읽으면서 정말 저한테 되게 제일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지 마라. 단호하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주지 마라. 그것이 그 아이들이 오히려 그렇게 길거리로 학교가 아니라 길거리에 구걸로 몰리게 되고 훨씬 더 가혹한 뭐 얼굴에 뭐 화상을 입는달지 뭔가 더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 것이니 그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쪽의 커뮤니티에 네가 마음이 그러면 기부해라.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우리가 여행에서 만나는 아주 짧지만 내가 이제 가치관이 혼동이 되고 뭐 흔들리는 경험을 사실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고 판단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명확하게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예,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윤리적 여행이라고 부르는 이 맥락에도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여전히 우리 여행자들 혹은 한국의 여행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크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여행자분들, 특히 제가 좀 자주 만나보고 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자유배낭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수준이 사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많죠. 오히려? 예. 그럴 때가 좀 있는데요. 이 동서를 막론하고 일단 생각 없이 여행하는 게 그 어떤 나라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여행을 그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 굉장히 잦은 실수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행자들이 사실 그 모이면 동료 여행자들을 많이 이렇게 험담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낮에 봤던 저 애가 잘못한 점을 막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적인 자존심이 서로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친구가, 야, 낮에 그 러시아인 봤냐. 야, 거기다가 그 돈을 주고, 와, 그 애들 그 사진 찍어가고, 양해도 안 구하고, 그러더라라고 하고 나면 뒤에서 또 어떤 이스라엘 애들이, 야, 낮에 그 독일인 봤냐. 그래서, 아니, 그걸 밥값을 깎더라니까, 막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이게 마치 특정 국가의 문제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험담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져들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뭘 특별히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항상 좀 생각하는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좀 안타깝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갭이어를 나온, 그런 이제 서양인 젊은 애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그 여행하는 연령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 애들의 여행이 좀 애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제어가 잘 안 되겠군요. 예. 각 자유가 분출할 때 그 나이 때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자기 행동의 그 결과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굉장히 고차적인 인지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등학교 정도 졸업했다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 뒤에도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늘어나는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자기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무지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 현지의 어떤 그 경제 구조를 좀 많이 불건전하게 만드는 그런 약물의 섭취랄지 혹은 성의 구매랄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그 제가 서양인 젊은 여행자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걔들한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걔들 중에서도 좋은 여행자들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일부 이렇게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 없이 여행하는 애들도 좀 있어요. 어떤 나라에나 다 있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지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준비라든지 또 여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러고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여행 전에 이런 준비를 한다면 여행하고 돌아와서 좋은 여행자로 남기 위해서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자기 여행했던 거를 그냥 날려버리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좀, 반추하는 동물이잖아요. 또 인간이라는 게. 특별히 갖고 있는 능력이 자기가 했던 일에 대안을 생각해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요런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여기서 그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행도 마찬가지로 그냥 갔다가 오면 바로 입국하자마자 자기가 여행했던 일을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 여행이 발전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정리해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야, 너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곳을 가봤으면 더 좋았겠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소통을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자기의 여행을 이렇게 잘 정리된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서 블로깅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글을 한번 써서 이렇게 자기가 읽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잘 해봐야 그래야지 그 다음 여행에서 발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한 번에 저는 사실 길게 나가는 거 이게 짧게 여러 번 나가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여행자로서 발전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 이번 여행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어떤 식으로 좀 더 잘해볼까를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이 사실 한 번에 길게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이 좀 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씩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뭐 중간에 여행하는데 정신이 좀 팔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자주자주 갖는 것도 여행자로서 발전하는데 저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제가 어디 숙소를 예약을 해보면 기본 다 뭐냐면 자유여행을 끌어도 3박 5일, 4박 6일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고요. 정말 긴 데가 하와이 뭐 5박 뭐 몇 박 6박 8일 이 정도. 그러니까 정말 너무 짧은 기간 동안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2번 갈 거 아니고 죽기 전에 다시 안 올 듯이 하죠. 그러니까 막 가서 막 정말 내가 너무 빡세게 막 일정을 짜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오히려 지쳐서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 됐든 혹은 뭐 1년이 됐든 길게 가면 그 안에서 내가 사유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여행을 가서 내가 뭔가를 해치우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목표를 해치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한 달이면 내가 아무리 이게 빡센 인간이라도 아유 사는 건데 잠도 자야 하고 뭐 이렇게 좀 피고 아프기도 하면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일상성 속에서 조금 더 성찰이나 그런 게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건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3박 5일이면 네. 여행의 치이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너무 짧아도 치이고 길어도 치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네. 많은 분들의 그 시간이란 돈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9박 10일이 아주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좋네요. 예. 좋네요. 좀 더 쓰면 14박 15일. 근데 1년에 우리가 사실 그 정도만 여유를 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게 이럴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인간이 365일인데 그 중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흘이나 보름이잖아요. 그럼 사실 그 365일에 비하면 되게 짧은 건데 우리가 그 여유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게 그냥 로망. 로망이라는 건 사실은 실현 가능성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걸 로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혹은 좋은 여행자가 되기 위한 게 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런 구조에서 뭘 해치우다 보니까 아니면 전한 게 진짜 작심하고 막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게 여행이라 그런 건 아닐까라는 좀 씁쓸함이 드네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효용. 네. 그 수준을 사실 넘어서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 혼자 다 책임지고 만들어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탈주하듯이 나갔다가 맞아. 왜냐하면 막 전날까지 야근하고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자기 일이야. 대부분 다 그렇게. 네, 그러다가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난 돌아올 일요일 같은 거죠. 일요일 오후에 이제 출발 비디오 여행을 보고 났을 때 그 기분 이런 게 이미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말씀하신 뭐 2주 정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여행에 대한 효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제가 남편하고 푸켓에 9박 10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전에도 제가 휴양지를 갔었지만 그때가 굉장히 달랐던 건 딴 때는 그래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돼 여기 와서. 근데 9박 10일쯤 되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뭐 내일 아니면 모레 하면 되지 뭐. 건너뛰면 어때?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여유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여유 없는 상황에서 살다가 여행도 너무 여유 없이 하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럴 건 없는데. 근데 뭔가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평소와 다른 나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꽉 짜임과는 벗어나는 좀 한량한 그런 여유가 정말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여행 자원은 시간. 맞아요. 돈보다 시간인 것 같아요. 돈보다 시간, 예. 저처럼 아시아를 다니시면 사실 돈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정말 더군다나 가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여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아 대부분 나라에서는. 근데 진짜로 문제는 시간이고,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정말 힘드신 분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박 5일을 가시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요령을 좀 습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박 5일을 해도
항상 여행자들이 조급증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많은 이 서구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너 지금 여행을 왜 가냐 물어보면 어이없는 이유가 튀어나오는 게 5년 뒤에는 저 나라가 저 모양이 아닐 거야 라는 이유로 여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난과 이제 비문명에 대한 판타지가 있기 때문에 저 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돼버리면 지금의 저 모습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 그래서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면 제가 미얀마에 갔을 텐데 제가 미얀마에서 나오는 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아웅산 수치를 만나러 갔거든요. 나오면서 미얀마 끝났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철렁철렁한 느낌이 여행자들의 조급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된다. 저기가 오지일 때 지금 가보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 여행이 상업화되고 나면 저기서 뭐 볼 게 없다. 이런 조급증 조심해야 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될 게 나 여기 진짜 평생 한 번 올 건데 여기 3박 5일 만에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굉장히 무서운 조급증이에요. 사실 한 여행지에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에요. 맞아요. 예, 생각보다 쉬운 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탐색해보고 탐색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즐겨보고 두 번째는 진짜 괜찮았던 거 한번 다시 해보고 안 해본 거 해보고 하는 식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5번째쯤 돌아가 본 여행지가 어디예요?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너무 궁금한데. 그 치앙마이 주로 자주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가서 마사지를 배워보고, 뭐 한 번은 가서 마사지를 받아보고, 한 번은 가서 동물원을 한번 가보고, 한 번은 가서 뭐 다른 액티비티를 해보고 하는 식으로 계속 그거를 새롭게 즐길 수가 있고. 매년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보면서 그 세월이 변해가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재미도 있고, 우린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산업화 돼버릴 거야 라는 조급증하고, 내가 이번에 여기를 다 느껴봐야 돼라는 이 조급증은 우리가 상당히 피해야 돼요. 네.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네네네. 네. 저도 이게 본인이 안 그래도 주변에서 자꾸 압박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아까 런던 파리 말씀드렸잖아요. 파리에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저녁에 한인 게스트하우스니까 젊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막 계속 계획을 짜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획이 정말 없이 갔거든요. 그래서 런던에 있을 때도 파리 있을 때도 그냥 아침에 여행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마음에 드는데 항공들 찍어서 거길 가고 오후에는 공원 가서 낮잠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왜 저러냐며. 잘못된 여행이다라는 거죠. 빨리빨리 보고 많은 걸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아무리 내가 많이 봐도 이 분모가 너무 무한대다. 내가 아무리 많이 봐도 결국 0이다. 내가 볼 수 있는 건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100으로 채우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그 여행자께서 말씀 참 어렵게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 같으면 그냥 당신이 이번이 첫 여행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주로 그게 좀 초보자들이 범하는 여행에 대한 강력한 판타지가 있고 그걸 벗어나는 다른 여행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게 좀 그 초보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코드숨 한번 이렇게 킁 쳐주면서 난 사실 아이슬란드에 갔다 온 사람이다 라고 해주면 그 여행자들끼리 그 비교 얘기하니까 저 이 책에서 선생님께서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신 부분인데 기억나는 게 여행의 경우에는 돈이 적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여행을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는 여행의 지점이 있다. 이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아요. 네, 그거 아주 신기한 현상이고 아직 그 원인은 잘 그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이렇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는데 분명 우리가 평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이제 그 본인을 차별화시키는 소비 행태, 자동차, 집, 뭐 헬스클럽 뭐 이런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여행에 나가면 완전히 그게 반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값비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움츠러들어 있고 최대한 뭘 잘 못하는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딱 그렇게 취급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예산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드러내면서 차별화를 시키려고 무림 고수급이에요.
이렇게 딱 비교해보자면, 돈만 많고 뭘 어찌할 줄 모르는 약간 그 부잣집 도련님 같은 럭셔리 여행자와 무림 고수께서 이렇게 아우라가 딱 풍기잖아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여행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선망을 한눈에 받는 그런 그림이 명확하게 떠오르네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행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근데 그거는 여행만이 정말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 나와서 그런 맛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저도 조금 이렇게 첫 여행을 했을 때는 그런 또 여행자들끼리 이제 뒷담화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뒷담화 많이 했었어요. 아, 저 사람 봐라, 뭐 저거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점점 이게 내가 이거 가지고 그 뒷담화하고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를 계속 느끼게 됐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네팔 그 대지진 때 그 별로 제가 평소에 안 묵는 이제 숙소에 묵어보면서 굉장히 럭셔리한 숙소였어요. 그 네팔 기준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탑엔드급의 여행자들이 와서 묵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그 여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좀 이제 깨달았죠. 아, 이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이 사회에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들은 또 완벽하게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네팔 사회 복지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상업화됐다라고 그렇게 그냥 한 칼에 잘라버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여행자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느끼게 됐죠. 제가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해봤던 거는 박정석 선생님의 화내지 않고 핀란드까지라는 그 에세이에서 박정석 선생님이 자기 책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이 책 저자라는 걸 숨기고 그 여행기 어때요? 문장이 참 좋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독자들이 근데 이 사람은 우리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럭셔리한 여행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여행이라는 건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그 결과를 산출하면 되는 게 여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고 그렇구나. 이런 측면 내가 왜 거기서 그 부자 여행자들은 뒷담화를 깠지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네팔에서 좀 확실히 느낀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보다 그분들이 그 네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훨씬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과 도움을 주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확실하게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섣불리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여행 혹은 뭐 여행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거나 평가할 때 우리가 앞서 나에 맞는 여행이 있다고 맞아.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 역시 하나의 주체로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여행의 심리학을 어딘가 여행지에서 읽고 있는 분을 선생님이 또 만나게 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래서 문장은 좋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장을 더 갈고 가다듬는 거였습니다. 네, 오늘 이 각자 첫 여행에서부터 여행을 즐겁게 하는 요소들, 또 여행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좋은 여행자 역할과 조건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여행 관련된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늘 마지막 질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 여행지나 이제 추천하고 보고 싶은 여행지를 묻거나 전 그걸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너무 그 다음 것도 똑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것보단 나아요. 다음 여행지가 어디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네. 제 다음 여행지요? 네. 네.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궤적을 추적당하는 것 같아서 사실 별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은 저도 한번 유럽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유럽 중에서도 저렴하고, 뭐랄까요, 좀, 낭만이 있는 곳으로. 네. 그런 곳으로. 개인적으로는 이게,
브렉시트가 참 그 파운드화를 좀 많이 떨어뜨려줘서 제가 영국을 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서 만만치 않죠. 스페인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게 여행에 관련된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여행 떠나는 걸 굉장히 쉽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본인은 자주 떠나니까. 근데 선생님 계속 이제 돈을 강조하시는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실생활에 다가와요. 네. 돈과 시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맞아요. 황주부님도 뭐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가 다음 여행에 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이 방송 시작하기 전 선생님한테 클리닉을 받았어요. 다음 여행지에 대해서. 이거 컨설팅도 아니고 클리닉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휴양을 가는데 그 휴양지 여행에 대한 정보 정말 감사했고요. 전 사실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왜 떠나려고 할까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 사회가 나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떠나고 싶어 할까? 그럼 이 자리에 우리의 회피 동기. 제 책에서 배웠어요, 선생님. 회피와 접근. 회피와 접근이라고 하는 이 여행의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강력한 회피 동기로 한국 사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행이 전 국민의 취미 활동, 전 국민의 로망이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잘 떠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떠나고 싶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교훈적이네요. 네, 오늘 저희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로 나눈 주제톡 그 여행의 심리학의 저자이신 김명철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긴 시간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신 선생님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도 즐겁게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사이다. 오늘의 질문에 답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소개도 제가 하고 진행도 제가 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맞장구를 잘 쳐주세요, 황주부님. 네. 제가 2권의 책을 골라왔는데요. 먼저 이제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그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께 권해주고 싶은 책은 8살 혼자 떠나는 여행이에요. 이게 대만 작가가 쓴 우 니엔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림책이고요. 너무 우리가 누구나 겪어봤음직한 이야기인데 이거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이야기 설명을 드리면 이제 8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너도 어른다운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모 할머니 댁에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거리가 꽤 멀어서 혼자 기차를 타고 몇 시간 갔다 와야 돼요. 8살이? 네. 첫 여행인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 여행에서 우여곡절이 생깁니다. 이제 막 겁을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두렵고. 근데 옆에 웬 할머니가 탔는데 할머니가 막 말을 걸더니 자기가 그 너보다 한 정거장 멀리 가니까 피곤하니까 이따 깨워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또 갑자기 쓰러지세요. 어머. 그러면서 이 할머니를 어떻게 막 부축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이 할머니가 이 소년의 할머니인 줄 알고 이 아이에게 잘 모셔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다녀오는 얘기인데 막상 그 이모 할머니 댁에 간 심부름은 너무나 쉬운 거였어요. 그냥 우산을 가져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펼쳐지는 첫 여행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겁, 뭐 이런 것들을 아이가 여행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런 걸 그려낸 그림책인데 이게 연필로 굉장히 따뜻한 그림으로 묘사가 돼 있고요. 먹으로.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창밖에 보이는 풍경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네. 그런 느낌들이 아주 좋은 책이고 어른들이 봤을 때는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지도가 나와요. 열차를 타고 갔다 온 지도가 나오는데 앞에 얘기만 들으면 뭐 한 수백 킬로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딱 열어보면 72km. 1시간. 서울에서 대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8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산 갔다 오는 것만큼 겁나는 경험이었겠죠. 그래서 그 첫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그림책 권해드리고 어른들이 읽어도 싶고요. 너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진짜. 따뜻한 책이에요. 8살 혼자 떠나는 여행.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특히 중학생 친구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여행책은요. 김남중 작가가 쓴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에요. 이 책은 이제 6학년 친구인데 주인공은 호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랑 뭐 상의도 없이
이혼을 결정해보니까 화가 나서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삼촌은 식구들 사이에서는 약간 사회 부적응자처럼, 괴짜처럼 여겨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전거 세계 일주를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온갖 친구들, 뭐 외국인부터 해가지고 뭐 말기, 암 환자, 뭐 알코올 중독 실업자 이런 사람 모아가지고 그 광주에서부터 구례, 부산, 강원도 고성까지 이 1100km를 11박 12일로 가는 자전거 여행을 기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자기 조카가 오니까 잘 됐구나 하고 자전거 하나 주고 너도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 여행을 떠나면서 이 6학년 호진이가 그 같이 떠났던 특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기암 환자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받는지 이런 것들 깨달으면서 중간중간 자기 엄마 아빠와 이제 소통을 시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자기 여행지로 부릅니다. 어머 멋지다. 그렇죠. 진짜 멋지다. 네. 그래서 어떤 뭐 여행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책이 아니라 이런 두 권의 책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두 번째 책인 불량한 자전거 여행에서 그 한 문장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떠나기 전과 똑같은 집이라면 돌아가기 싫다. 떠나기 전과 똑같은 엄마 아빠라면 만나기 싫다. 이렇게 멀리 떠나 헤매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라고? 돌아가고 싶을 만큼 그리운 건 하나도 없다. 이 문장이 기억이 남았어요. 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두 권의 책을 골랐지만 역시 제가 어른이다 보니까 어른이 읽어도 좋은 책을 함께 권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오늘은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라는 물음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장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 답을 찾기 위해 떠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책사이다가 여러분의 여행에 기대와 용기를 더하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두 번째 날 문을 닫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